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강의하고 있는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5번째 챕터, 즉 기출문제집에 있는 5번째 챕터인 지역사회복지론과 함께 여러분들과 유사한 문제들, 그렇지만 스타일이 다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유사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 더 모호했던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집은요.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9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에서는 바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은요,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과 그다음 종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유닛, 가장 어렵고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실천 모델.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로스만이죠. 로스만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모델 1A, 그리고 사회 계획 모델, 모델 B,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C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일과 갬블, 그 다음에 뭐 테일러하고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그 실천 모델들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로스만이죠. 로스만과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 이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바로 사회행동 전략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사회행동 전략에 대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째 유닛은요, 바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실천 기술인데요. 특히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이죠. 거기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지역사회복지론 쪽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의 출제의 비중은 좀 낮아졌고요. 오히려 바로 그 지역사회 그 실천 기술, 요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8번째는요, 바로 지방 분권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7년도 6월 29일 날 바로 이제 그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었었죠. 그래서 6.29 선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유닛은요, 바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서비스 전달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7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실천 기술인데요. 이 영역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지역사회 복지 그 서비스에 대한 전달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이 영역에서만 5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9번째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바로 7번째 유닛과 9번째 유닛에 대한 부분에 최근 7년 동안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그 회차 때에는 어떻게 비슷하지만 스타일이 다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7번째 유닛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의 출제 비중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11회, 12회, 12회, 13회까지는 출제가 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분은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실천 기술 부분인데요. 자,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바로 옹호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는 옹호 기술도 있고요, 조직화 기술도 있고요, 네트워크 기술도 있고요, 인파워먼트 기술도 있고요, 자원통원 연계 기술도 있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 기출 14회 때 바로 옹호 기술 중에 바로 하나였던 설득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옹호 기술에는요, 다양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설득에 대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선지에선 대상, 그 다음에 2번은 메시지, 3번은 전달 형식,
4번은 전달자, 그 다음에 5번은 의제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의제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젠다라고 얘기하죠. 어젠다, 아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젠다가 된다는 건요. 정책군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의 대상부터 메시지, 전달 형식, 그 다음에 전달자까지는 바로 설득을 구성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정책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바로 정부에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의제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의제로 전달하고 채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는 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은요, 바로 설득의 구성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바로 설득의 구성 요소는 바로 우리가 1번 선택지에서부터 4번 선택지까지 있었던 대상 메시지, 전달 형식,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는 옹호 기술에서 설득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5회 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옹호 기술에 대한 특징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옹호 기술은 바로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요, 바로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바로 디귿은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그리고 리을은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옹호 기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옹호라는 것이 바로 대변, 바로 변론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옹호 기술에 대한 특성 중에 모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니은을 제외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들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자, 자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옹호 기술에 대한 특징, 그래서 우리가 14회 때 문제처럼 옹호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득에 대한 구성 요소, 그것만 달달달 외웠다가는 그 다음에는 옹호 기술이긴 하지만 특성을 묻는 문제가 또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요, 각각의 영역들에 있었던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 문제들의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의 어떤 변별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들끼리 묶어놓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자, 오답에서는요, 옹호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불합리한 이런 대우를 받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옹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보기에서 보면 조직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옹호 기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니은을 제외한 기역, 바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평가란 말이죠. 60% 이상, 즉 200문제 중에 120점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각 교시마다의 과락, 40%의 과락은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그 지역사회 실천 기술의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인파워먼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로 바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인파워먼트라는 거 뭐예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바로 인파워먼트거든요. 우리의 서비스 대상이 과거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서비스 영역들은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서비스의 대상도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즉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아상이 깨지거나 또는 뭐 번아웃 대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강점관점, 셀리베이가 제시했던 강점관점을 통해서 당신의 자기상, 당신이 갖고 있는
자존감, 이런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맨날 약점과 단점을 볼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패턴들을 볼 때 이런 장점도 갖고 있고 이런 강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점과 장점을 더 키워주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이고요. 그리고 인파워먼트, 즉 역량 강화 모델이라는 부분인데요. 역량 강화 쪽에서 인파워먼트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못 찾고 있었던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가 찾아주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동원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일명 우리는 역량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점만 찾아주고 장점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즉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주는 것을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권력을 키우기, 의식을 고양하기, 공공의제를 만들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자본을 확정하기. 자, 얼핏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답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것이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권력을 키워주는 것,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의식을 고양시켜주는 거고요. 공공의 의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아? 라는 관심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정책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의제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을 확장시키는 거, 이런 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인파워먼트 기술인데요. 자, 인파워먼트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집단화에서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때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높인다는 건요, 의식을 제고시켜주고요, 자기 주장을 강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공의 의제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권력,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역량을 건설시켜주는 것, 사회 자본을 창출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인파워먼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2021년도 19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지역 주민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신념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 뭘까요?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왜? 우리가 18회 때 봤을 때 애매모호했던 그런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19회 때 이런 문제는 뭐 껌이죠. 그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예요? 인파워먼트잖아요. 강점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서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을, 신념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 바로 인파워먼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파워먼트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원개발과 동원이라는 부분은요,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충족과 그 다음에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시켜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화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뜻을 뭉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뭉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바로 조직화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걸 조직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거 있죠. 자,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어떤 지역사회 자원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바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관련 기관들,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핵심 논점은 뭐냐면 관련 기관들이 서로 상호 신뢰하고 그리고 호혜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요. 관련된 유관기관들끼리 즉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끼리 상호 신뢰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라는 건요. 바로 지역사회 복지에서 바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요. 서로 협력을 해서 바로 지역사회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려면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사정이라는 부분들도 바로 지역사회 실천 기술 영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 사정도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1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사정의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양한 욕구 사정들이 있죠. 물론 지역사회복지론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욕구와 관련된 욕구 조사가 있고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욕구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욕구 사정이라는 것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욕구 사정에 대한 방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보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먼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역사회 집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들,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선택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개방형 질문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개방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폐쇄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욕구 사정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델파이 기법이 있어요. 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거죠.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리고 의견 개진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반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때 전문가가 우편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개방형 질문일까요? 폐쇄형 질문일까요? 이건 폐쇄형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익명성 보장. 자, 두 번째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명목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자, 명목집단 기법은요. 전문가들을 이제는 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래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 이때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때도 폐쇄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토론을 하지 않아요. 토론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 의견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즉 익명이 보장된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단의 어떤 영향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집단의 영향력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점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자, 초점 집단 기법은요,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초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냐면 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리고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방형 질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니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반론이나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영향력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집단의 영향력에 상당히 높아서 개인의 의견이 묻히거나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자, 그렇다면 자,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한 장소에 모아놨대요. 한 장소에 모아놓으니까 명목 집단 기법이거나 또는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죠. 그런데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통해서 그 집단별로 토론을 한답니다. 토론하니까 뭐가 돼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한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15회 때는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초점 집단 기법은요, 이렇게 질적 자료 수집의 한 방법인데요. 한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집단을 구성을 해놓고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응답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질의와 응답 참여를 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어떤 개인이 집단의 영향력에 치우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는 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노라고 하면 괜히 왕따 될 것 같으니까 저도 뭐 같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단의 영향력이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그 설명에서 바로 이해 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서 특정 문제를 의견을 토론을 한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출 15회 때는요. 초점 집단 기법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16회 때는요. 다시 한번 다음 설명에서 욕구 사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비슷하죠. 문제의 그 형태들이 보면 욕구에 대한 배경이나 그다음에 과정, 결정 과정보다 욕구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용 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모든 참여자가 직접 만나서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과정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직접 만나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델파이 기법은 제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초점 집단 기법 반복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민속지향적 추사. 뭐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명목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욕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때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하지만 본인의 익명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다. 자, 요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초점 집단 기법은 말 그대로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별로 같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 의견 개진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추출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델파이 기법 말씀드렸죠.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어떤 장소에서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속지역적 조사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어떤 체계, 그리고 생활 규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게 민속지역적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유닛이 되겠습니다. 9번째 유닛은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서비스 전달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하위 제목에서 바로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분야별 조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 복지 분야별 조직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바로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바로 지역사회 복지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특히 이 사회적 경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사회적 경제에는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기업, 또 두 번째는 마을 기업, 세 번째는 자활 기업, 마지막에는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이 4가지 형태를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선지에서는요, 사회적 그 가치 실현이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은 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에 제한을 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반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지는요,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5인 이상으로 설립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윤 창출에 대한 제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사회적 기업은요, 그 영리법인과 비영리 그 사이에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영리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도 하고 있는 이런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 영역별로 보면. 그래서 바로 기출 16회 때 이 문제에서는요, 옳지 않은 것이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 기업은요,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바로 영역 활동들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30%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일자리 제공형과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합쳐지는 혼합형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역사회 공헌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바로 창의혁신형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윤 창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바로 사회적 경제. 자,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자활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 4가지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6회 때 시험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17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지에서는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원법에 따라서 조합원의 권익 공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공헌하는 그런 사회조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는요,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들의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은요,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 일자리 제공형은 영리 추구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지는요. 사회적 기업은 이런 사회적 목적, 민주적인 운영의 원리를 가져서 호혜적인 경제활동 조직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되겠죠. 우리가 전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용도 이윤 창출을 하는데 뭐 바로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 정확히 여러분들의 간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갖고 있는 각각의 논점들을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 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봐야 바로 사고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 판매에 대한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주민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 운동, 바로 아런스테인이죠. 자, 아런스테인에 대한 주민 참여 수준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8단계 중에서 주민들의 특정 계획에 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우월한 결정권, 주민들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런스테인은 8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초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정답은 바로 권한 위임이죠. 자, 우월한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 단계에서도 바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아런스테인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보시면 아런스테인의 8가지 그 주민 참여에 대한 수준을 보게 되면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즉 조작과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거. 명목적으로만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이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요.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거, 지역 주민들을 회유하는 거 이런 형태가 바로 형식적 또는 명목적인 참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6번째, 7번째, 8번째 단계인데요. 특히 6번째는 협동관계, 그리고 7번째가 권한임. 요게 정답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가장 강력한 것은 주민통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가 묻는 내용은 7번째 단계인 바로 권한 위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6회 때 아런스테인에 대한 부분의 주민 참여에 대한 8가지 단계를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17회 때 문제를 보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설명에서는 아런스테인에 분류했던 주민 참여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고 단순하게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런스테인은 뭐라고 했냐면 비참여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관심 없는데 오래 이거 왔어. 그냥 앉아있어. 그냥 교육시켜. 그거는 참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비참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권력 배분에 대한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 이 권력 배분에 대한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 바로 비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5번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 참여 또는 명목적 참여라고 하는 주민회유나 그다음에 회유가 있고 그다음에 협동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여기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 그리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것 바로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바로 비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단계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했던 부분들은요. 바로 이제 조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주민 회유, 바로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협동 단계, 주민 참여,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정보 제공은 형식적 참여, 그리고 권한 위임, 그리고 주민 통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민 권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6단계, 7단계, 8단계는 주민
통제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다. 주민의 권한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고요. 바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던 1번과 2번의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비참여 단계가 바로 아런스타인이 제시했던 부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 첫 번째 단계, 바로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최근에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동향. 요것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지역사회 복지의 동향들. 자, 기출 17회 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된 거 바로 처음에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복지 사각지대를 탁상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고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막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보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국가 정책으로 만든 게 바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동주민센터가 바로 그 동주민센터 이것이 바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바로 여기서 아닌 것을 찾는 부분들이죠. 1번 선지에서는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확대, 읍면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의 직접 수행,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행복이음 개시, 그리고 보건복지 고용 연계에 대한 통합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지역 인적 자원 안전망에 대한 구성원들의 활성화. 자,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은 다 맞는 표현인데요. 이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 2016년도거든요. 근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 이게 게시가 된 게 2018년도예요. 개편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원래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행복이음이라고요. 자, 행복이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으로 바로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을 선정하는 거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즉 국가기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그리고 기재부에서 행안부에서도 다양한 영역들에서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각 부처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하물며 공공기관에서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같이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중복과 그다음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있는 내용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명칭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리고 행복이음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통합을 하면서. 즉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지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요.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되고 있었던 이런 복지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읍면동 중심으로의 개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원을 운영했다. 자, 사회서비스 원은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군구의 복지허브와 시군구 아니죠. 뭐예요? 읍면동 복지허브 하잖아요. 읍면동 복지허브. 읍면동 복지허브화인데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어디서 찾았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만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동주민센터를 바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다양했다. 예,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예,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 자, 사회적 경제 주체 뭐에 있었어요? 바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비극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은요, 광역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6개 시도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는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군구가 아니라서 옳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주 최고의 그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극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구입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